스탠딩 토론에서 불거진 북한 주정론을 놓고 대선 후보들 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북한과 사전 협의한 것이 사실임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차 토론에서 주적과 관련돼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이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이 그제 있었던 2차 토론 때 영상인데요. 어제도 이 주적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관련 영상도 함께 보시죠. 유시민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국군 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주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분명하게 못 하시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적과 관련된 영상을 쭉 모아서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후보였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라서는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적은 맞는데 그러나 교전 중에도 적과 대화하듯이 북한은 우리가 빨리 서로의 그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어떤 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대표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문우답을 하신 것 같아요.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과거에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주변에 우리와 적성 국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네. 그때 모두가 다 사실은 적인 상태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적이다 해서 주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적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네. 그 점은 그러나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얘기는 좀 안 맞다. 대통령과 국방부의 할 일을 서로 구분하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제가 볼 때 아까 그랬듯이 적은 적이되 대화했어야 하는 상대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그 어떤 이 이념과 가치관에도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네. 글쎄 어떻게 좀 보세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역할을 어떻게 좀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념으로 두 분 사이에서 사실은 주적이란 용어 자체의 어떤 팩트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있었지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듯한 느낌도 있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좀 그렇죠. 정리해야 사실 될까요? 이번 그 조기 대선 자체가 좀 특별한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야 대결이 아니고 야야 대결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구도라든지 이념 대결 구도가 상당히 희석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리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수 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죠. 네. 사실 이 이념 구도 자체가 만약에 이념 대결 구도가 확고했다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보수 후보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구도 자체가 상당히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표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유승민 후보가 이 주적이라는 걸 들고 놓은 이유는 결국은 집 나간 토끼를 잡아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앞서 이 이념 구도 자체가 무너진 부분을 보수와
진보의 이 그 보역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네. 그런 상황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이런 식의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과연 그 반사의 이익을 그럼 유승민 후보가 갖고 가느냐는 거죠. 사실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주적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이 개념부터 네네. 잘 이해 잘 못 하셔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을 그대로 당시 안철수 후보가 그 틈새를 비집고 공격을 하면서 앞서 우리 자료화면을 봤지만 어제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명백하게 주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 주적 개념을 통해서 네. 자신의 보수적 색깔,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안보는 보수다는 이 색깔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이 자신에게 와 있는 보수표를 이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또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나야말로 진정한 보수 후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적 논쟁에 대해서 더 유승민 후보보다 더 강하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그 반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주적 이 논란 자체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봤던 이 색깔론에 근거한 네. 사상 검증의 형태로 흐르게 됐을 경우 네. 과연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지지층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네. 이것이 과거 우리가 익혀봐왔던 구태정치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제기했던 보수 후보들한테는 득이 안 되고 실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주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팩트 자체가 틀렸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네.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 상에서 네.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은 북한밖에 없어요. 네. 진짜 아까 냉전 상태가 종료되면서 네. 중국이나 뭐 러시아 등 우리의 과거의 그 적이었던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국가 이익에 따라서 그때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관계가 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적이라는 개념은 여러 적이 여러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적이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주적 개념 자체가 상황에 안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그런 상황의 변화를 좀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못 썼고 네.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 국방백서에도 네.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고 다만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한을 적이냐 아니냐 보는 논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진짜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지만 아까도 제가 이제 질문 드리면서 여쭤봤지만 국구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표현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저는 뭐가 좀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자격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그 최고의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어떠한 지금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특정 적에게만 모든 그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네. 저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됐을 때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우리 헌법에 또 대통령이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의무가 있습니다. 네.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본인이 앞장서서 이야기해서 괜히 공연한 소란과 긴장을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과도하게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게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현재 상황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치 미국과 캐나다처럼 우리나라 휴전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네. 안철수 후보가 최근 강조하듯이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 6차 핵실험을 완성하는 것은 네. 바로 핵무기를 완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네.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네. 아주 중대한 책무라고 보고 그것을 그야말로 현재 정치권이 어떻게 보는가에 상관없이 네. 정치권이 자신의 어떤 선거에 유리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해보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말로 대선 프레임이 정권 교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배적인 방점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핵 문제, 북한을 주적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부각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보수적 입장에서 나온 그 후보들조차 처음에 출발할 때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이 상황들이 지금 북한이 육자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칼빈스호가 왔다 갔다 하느냐,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안보 이슈가 점점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결코 제가 볼 땐 선거 이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북풍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예.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만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 등 야권 후보들도 이 상황을 대처해나가지, 이 상황 잘못 대처 못하면 앞으로 18일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볼 때 상당한 지지율의 어떤 그 데미지를 입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뭐 지금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 6차 핵실험을 하는데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럼 우리가 강력하게 이 반경을 하지 말자는 뜻하고 일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도 지금 한반도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할 때, 그리고 6차 북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고, 만에 하나 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총을 들겠다는 강력한 이 전쟁의 방지, 그리고 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격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 한반도가 지금 군사 긴장은 고조되고 있지만 쓸데없이 뭐 또 다른 하나의 더 큰 그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치적 수사나 요가 왜 굳이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네.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일 처음 생긴 게 95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94년도에 이 그 남북 회담을 할 때 북한의 그 박영수 이 대표가 서울 불바다론을 이야기하면서 예. 당시 이것이 불거졌던 거고, 네. 그것이 2004년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많이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무드가 만들어지면서 굳이 우리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 예, 예. 그래서 빠졌던 겁니다. 그때는 야당도 동의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나서 국방부가 그걸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예. 보완하려고 할 때 그때 물론 여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적이라는 개념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용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외적인 문건에다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유명백한 위협하는 적이라는 부분만 인식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국방부가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갖고 계속적인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안보 이슈 갖고 표 좀 더 얻자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수 결집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네.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북한의 주적 논쟁이 소위 말하면 앞으로 선거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묻으시는데 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현재 이 북한의 주적에 대한 개념의 문제, 이것이 등장한 것은 예. 원천적으로는 어떤 선거 전략상으로 나온 것,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분명히 현존하는 한반도의 아주 중대한 핵 위협 이런 것에서부터 나왔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 예. 소위 말하는 북한을 적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DJ 노무현 정권의 제2탄이 시작될 겁니다. 상당히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한 것을 그걸 지렛대 삼아서 상당히 그 남한을 둘러싼 역시 국제관계에 자신들이 필요한 이권들을 이렇게 편취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부당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일단은 그거는 그렇고 현재 이 대한민국의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보들의 선거 전략 여부와 상관없이 예. 현재 국민들이 지금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지지 의사를 많이 표명했던 중도 내지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또한 이제 그 현재 안철수냐 홍준표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또 중도 보수의 어떤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8일 동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현재 네. 지지율에 분명한 어떤 변동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후보 측과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정론을 이 지금 당면한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2012년 악몽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2012년도 상당히 박빙의 그 대선 전이 그 전개되다가 예. 사실 어떻게 3%의 승패를 갈란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북방 한계성. 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회담할 때 예, 예. 그걸 갖다가 북쪽에다가 퍼주기식으로 없애버렸다. 그런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일종의 이 안보 이슈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 보수 후보 쪽, 그러니까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주정론을 들고 온 것도 NNL의 공격 연장선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주정론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정폭될 경우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표나 또 이 유승민 후보나 또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아마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구태 정치가 계속적으로 있는 걸 갖다가 용납해도 될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중도 후보표는 오히려 역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도 쏠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앞두고 그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어떤 게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송민순 전 장관이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후폭풍을 좀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 문건의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지난 10월 역사적인 순회 선언에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중략하고 따라서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 결의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유엔 결의 전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11월 20날 저녁 6시 반에 국회 어떤 그에서 안보실장한테 전달된 것을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2차 토론에서 아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다라고 했던 거다라고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거 이제 다 틀림없습니다. 물어보지 않고야 이런 식의 어떤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유엔과 관련된 국제 외교 주권을 상당히 북한한테 물어보고 위임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하게 하는 정말로 우리 차재원 교수 하기 좋아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뜩이나 지금 북핵 문제, 사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주적 논쟁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안보 불안감을 더더군다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가증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팩트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누차 얘기하지만 안보 문제 이번에 보수 쪽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현황에서 나온 이런 안보 문제를 더더욱이 불안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팩트가. 네. 저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문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또 특히 문재인 후보한테는 상당히 좀 뼈아픈 하나의 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 우상호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라디오 인터뷰 한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좀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호 원내대표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남북 간의 오간 전통문을 전직 외교부 장관이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밀을 요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국가 대 국가와의 그런 하나의 교섭의 그런 그 결과물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못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문건만 봤을 때 과연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 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게 물어보자고 결정한 최종 책임자냐, 그걸 그렇게 단정짓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정원 문건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그러면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물어봤다는 증거로 보기에도,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남한 당국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북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찬성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보인 거, 그리고 또 이 유엔 무대라는 유엔이라는 그 교섭 창구를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쪽에서 이 지금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또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진상 파악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상 파악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반대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증거물을 꺼냈을까, 뭐 이런 논란으로 또 다시 번지지는 않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엔 인권 결의안의 최종 주무장관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입니다. 당시 장관인데 이 자신이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다 꼼꼼하게 다 기억을 했겠죠. 다 기록도 하고 했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처음 불거질 때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왜? 본인이 그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물어보자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송민순 장관의 기억과 문재인 후보의 기억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자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대통령이 됐을 때 중요한 북한과의 관련된 정책을 내릴 때마다가 북한에게 물어볼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지금 여러 차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럼 유권자들이 어떤 걸 옳은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를 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지금 뭐 같이 경쟁을 하는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무엇보다 뭐 주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보수 표심을 노리고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앞서서 있었던 뭐 햇볕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혼선을 주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보수총에서는 오히려 너무 일부러 좀 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절대적으로 모호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국제 정치의 어떤 오랜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안보와 외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외교에는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중충적으로 얽히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는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 그야말로 그 국가 자체의 존재가 어떤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나라든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입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호성 여부가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특히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볼 땐 이래요. 모호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호한 것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물어보셨지만 이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 5천만 국민의 이 생명권, 다른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10만 원 더 올리는 문제라든가 세금을 뭐 얼마나 더 걷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보 문제에 관한 것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적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5차 핵실험까지는 북한을 상당히 대화 상대 내지는 설득할 상대로 여기다가 네. 6차 핵실험이 임박하면서부터는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바꾼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로서는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일정하게 어떤 평론가로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 지도자는 북한의 속성을 이미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정말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순간부터 그것이 판명된 순간부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그걸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야, 이 친구들은 안 되겠다. 이 친구들은 핵 개발이 지상 최대의 목표이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이 친구들은 압박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엊그저께까지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 여기다 갑자기 네. 북한을 많이 압박할 상대로 바꾼다는 거는 국민이 볼 때는 불안한 거죠. 그럼 북한이 조금 약간의 유화 제스처를 주면 그때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밑으로 딴짓하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더 문제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가짜 보수 본색으로 덧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놓은 자료를 사실 보니까. 뭐 이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 자체가 조금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 사드 논쟁이 아주 극렬하게 논쟁이 맞붙었을 때 예. 사실 그 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드 반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략적 모호선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반대 강력하게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당시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투표에 또 해부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정도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이런 입장 변화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선거 국면에 와서 이 자신들이 중도표와 교수표를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무엇보다도 지금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주정론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햇볕 정책, 햇볕 정책도 안철수 후보가 공이 있고 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햇볕 정책을 승계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을 버티고 있는 지역적 기반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닙니까? 예. 호남은 말 그대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 위협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예.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그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특히 햇볕 정책에 대한 태도 변경 이 부분을 갖고 과연 끝까지 그런 투표를 그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수나 네.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되지만 또 집토끼를 어떻게 가둘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고민 이것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안철수 후보가 결승점을 먼저 꼬리나냐도 직결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일부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론 동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1%포인트가 올랐네요. 41%. 안철수 후보가 7%포인트가 떨어지면서 30%. 홍준표 후보가 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9%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4%, 유승민 후보가 3%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 프레시안 리서치뷰 조사 43.3%, 안철수 후보 31.3%, 홍준표 후보 11.4%로 나타났고요. 문화일보 엠브레인 40.9%, 34.4%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 R&R 리서치 조사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0.0%, 안철수 후보 30.1%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강 구도였다가 지금 뭐 1강, 뭐 1중, 뭐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지만 여론조사 경향이 이렇게 좀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제일 먼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우리가 본 지금 그 여론조사가 한 4개 정도 되죠. 4개의 추세가 좀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추세가 드러나는 것이 문재인 후보는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좀 내려가는 그런 또 보면서 간극이 벌어지는 예. 오차 범위까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보다는 양강 구도가 좀 균열에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냐. 뭐 지금 현재 넣은 여론조사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 그 이후로는 지금 이 4월 19일 날 저녁에 했던 TV 토론이 19일 밤이었는데 지금 일부 조사 같은 경우는 19일까지만 한 것도 있지만 또 2개 조사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TV 여론조사, 스탠딩 토론 여론조사에도 만약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어쨌든 주적 논란을 둘러싼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이 문재인 후보의 이 나름대로 방어가 성공을 했다, 먹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후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주정론과 안보 이슈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이유는 저는 뭐 TV 토론의 결집이라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지금 그 흔들리고 있던 보수층들이 어느 한쪽으로 지금 결집하는데 일종의 기소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 나갔던 보수층들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권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보수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기소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다시 좀 모이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보수층들을 다시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대구 경북 민심을 좀 따로 살펴봤는데요. 여기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홍준표 후보가 18%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26%로 1위입니다. 뒤를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1%포인트 떨어지면서 24%고요. 안철수 후보가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3%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유승민 후보 10%, 심상정 후보가 5%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저 차재원 교수 얘기했듯이 보수표가 좀 이제 회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숨어있던 보수표가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9%포인트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전 보수 진영에서 예. 많이 다들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보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예.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불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밀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검증 포인트, 특히 이제 부인과 관련된 검증 포인트, 또 이번에 이제 안보에 대해서 입장 바꾸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면서 보수들이 이제 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저 지지율의 총합이 줄어든 걸 보면 예. 일부는 아예 이제 의견 유보로 예. 오히려 샤이 보수로도 빠지고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또 빠지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좀 나타나 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 보수의 샤이 보수라고 하는 층들이 대충 한 1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투표 결과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는 더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수치만 딱 살펴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25%포인트가 빠졌는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합쳐보면 2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같아요. 문재인 후보 1%포인트, 심상정 후보 1%포인트 빠진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던 보수 표심이 완전히 나눠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1등을 달리다가 대구 경북이 그렇죠. 지금 3등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 3등으로 주저앉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를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 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합니다. 상당히 문재인 후보는 TK에서도 지지층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거죠. 예.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상당히 반등한 것은 네. 지난번 재보선 선거 때 예. 사실 그 삭스를 하다시피 그 TK 지역에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벌써 표가 결집되는 양상이 보였던 거죠. 그것이 일종의 다시
추가적인 동력이 되면서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들에게 신뢰감과 그 좀 확신감을 심어준 측면이 조금 뒷심이 좀 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런 생각이 말씀하셨던 그 듭니다. 모호함 예, 때문에 오히려 예. 더 혼란스럽다. 또 하나 지역구 중에 하나 관심 가져볼 부분이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35%를 나타내면서 1%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사실 호남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신경전이 좀 팽팽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햇볕 정책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DJ와 관련된 이야기들, DJ 정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평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마 중요하게는 햇볕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도 작용을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호남 및 다른 지역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이게 소폭 상승하는 이유는 일정하게 이제 이 숨어 있던 거기도 좀 샤이 진보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불안해니까 거기에 이제 표를 결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워낙 그 문재인 후보의 이 지지자들은 층이 도타움 대신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디게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주요한 부분은 아마 DJ의 업적인 햇볕 정책을 어떻게 승계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네. 그것은 부의정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보수 표심을 끌어가는 쪽을 우클릭을 할수록 호남표 쪽이 그렇죠. 좀 빠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보면 양쪽에서 지금 다 빠지는 그렇죠. 지금 모양새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보면 그러니까 진시의 난세를 다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그런 완전 위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섣부른 관측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읽히네요. 읽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호남에서 앞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구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를 주는 부분이 많이 퇴색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호남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양손에 올려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으로 본격적으로 마음이 길기 시작은 하니 징표로 보인다는 측면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